The Debat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단 하나의 수정란, 그러니까 세포 하나에서 시작됐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 몸을 이루는 수십조 개의 세포들이 사실은 유전적으로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미세하게 다른 배경을 가진 수많은 가문들이 모여 사는 것과 같달까요? 오늘 저희가 논의할 주제가 바로 이 체세포 모자이크 현상입니다. 네. 그리고 그 작은 유전적 차이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또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질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몸에 이 세포 지형이라는 것이 과연 배아 발생 초기에 그려진 아주 정교한 청사진을 평생 충실히 따르는 걸까요? 아니면 그 청사진은 단지 밑그림일 뿐이고 평생에 걸친 세포들의 생존 경쟁과 진화를 통해 끊임없이 수정되고 다시 그려지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지도일까요? 저는 전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근본적인 구조와 세포 분포는 발생 초기, 정말 그 첫 몇 번의 세포 분열에서 결정되고 성인의 조직은 바로 그 초기 역사를 담고 있는 고해상도의 지도다.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저는 후자의 입장에서 배아 발생은 그저 시작점일 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 조직의 클론 지형은 평생에 걸친 체세포 진화와 역동적인 경쟁을 통해 끊임없이 재편된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주장부터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첫 시작, 첫 세포 분열에서 비롯됩니다. 최근에 기증된 시신이나 태아 조직을 분석한 연구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수정란이 딱 한 번 분열해서 두 개의 세포가 되는 그 순간, 바로 그 과정에서 생긴 미세한 돌연변이가 우리 몸 전체를 구성하는 두 개의 거대한 세포 계통, 이른바 L1과 L2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두 계통의 기여도가 동등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 연구에서는 성인 조직의 약 69%가 한쪽 계통에서 나머지 31%가 다른 쪽 계통에서 유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7대3 비율인 거죠. 우리 몸의 청사진은 첫 페이지부터 이런 근본적인 비대칭으로 시작되는 셈입니다. 와, 처음부터 그렇게 비대칭적이라는 건 정말 흥미롭네요. 그렇죠. 그리고 각 조직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점도 상상 이상으로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태반이나 초기의 혈액세포를 만드는 배아 외 중배엽이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이 세포들은 다른 신체 부위를 만들 세포들과 불과 네 번째 세포 분열 시점에서 이미 운명의 갈림길에 서서 각자의 길을 합니다. 이건 배아 발생의 각 단계가 아주 명확하고 또 돌이킬 수 없는 발달 경로를 설정한다는 강력한 증거거든요. 뇌 같은 복잡한 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의 특정 반구나 특정 영역을 구성하는 세포 클론들을 추적해보면 대부분 발생 초기에 정해진 자기 구역을 벗어나지 않아요. 한번 자리를 잡으면 그 이후에는 대규모 이동이 거의 없다는 뜻이죠. 결국 성인의 몸은 이 모든 초기 발달 기록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서 혹은 고해상도 지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해상도 지도라는 비유,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요, 만약 그 지도가 그려진 종이가 평생에 걸쳐 비해졌고 여기저기 찢어지고 심지어 그 위에 완전히 새로운 그림이 덧그려진다면 어떨까요? 저는 그 지도가 결코 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노화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 지도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변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젊은 성인의 혈액을 한번 보죠. 혈액은 약 2만에서 20만 개에 달하는 다양한 조혈모 세포 클론, 즉 여러 가문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다클론성 상태입니다. 아주 다양한 세포들이 공존하는 평화로운 사회 같죠? 네, 아주 다양한 기여자들이 있는 상태죠. 하지만 75살 이상 노인의 혈액을 보면요, 상황이 완전히 정말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단 12개에서 18개 정도의 소수정의 클론이 전체 혈액의 30%에서 많게는 60%까지 장악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건 배아 시기에 계획된 결과가 절대 아니죠. 수십 년에 걸친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승리한 가장 적응력이 강한 클론들이 세력을 확장한 결과입니다. 이건 강력한 자연 선택이 우리 몸 안에서 평생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실 이런 현상은 노화된 조직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궁내막처럼 세포 교체가 아주 활발한 조직에서는 건강한 젊은 여성에게서도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드라이버 돌연변이를 가진 클론들이 이미 높은 비율로 발견됩니다. 잠깐만요. 그 드라이버 돌연변이라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세포에게 성장이나 생존에 유리한 이점을 주는 특정 돌연변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자궁내막은 매달 조직이 탈락하고 재생되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이 과정 자체가 특정 돌연변이를 가진 클론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는 겁니다. 마치 주기적으로 전쟁이 나서 영토가 재편되는 것과 같아요.
질병 상태는 이런 진화 과정을 더욱 가속화시키고요. 예를 들어 염증성 장질환, IBD 환자의 결장 상피세포는 건강한 사람보다 돌연변이가 쌓이는 속도가 2.4배나 빠르다고 해요. 특히 IL-17이라는 염증 신호와 관련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기면 그 세포 클론이 폭발적으로 증식합니다. 이처럼 성인 조직의 클론 구조는 오래된 지도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선택압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재편되는 역동적인 생태계 그 자체입니다. 드라이버 돌연변이 그 역할을 강조하신 점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이죠. 흥미롭게도 그 돌연변이를 획득하는 시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방금 예로 드신 자궁내막 연구를 자세히 보면요. KRAS나 PIK3CA 같은 핵심적인 드라이버 돌연변이들이 대부분 생후 첫 10년 안에 발생한 클론에서 발견됩니다. 이건 성인기에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의 결과라기보다는 어쩌면 초기 발달 과정에서 이미 잠재적인 우승 후보들이 정해지는 과정의 일부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한 모든 조직이 그렇게 역동적인 것도 아닙니다. 정상적인 결장 조직 같은 경우 중년이 되어도 드라이버 돌연변이를 가진 상피세포는 전체의 약 1%에 불과해요. 이는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어떤 클론이 특별한 이점을 갖는 양성 선택보다는 배아 시기 계획에 따라 그저 운에 맡겨진 중립적 진화가 지배적인 힘이라는 걸 시사하는 거죠. 아니요. 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네요. 결장의 낮은 비율이 오히려 제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결장은 매우 안정적이고 잘 짜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특정 클론이 제멋대로 확장하는 것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특수한 환경입니다. 즉, 그 환경 자체가 진화를 통제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혈액 시스템처럼 훨씬 유동적이고 경쟁적인 환경에서는 양성 선택이 아주 흔하게 일어납니다. 최근 추정에 따르면 혈액을 만드는 조혈모 세포에서 단백질 구조를 바꾸는 의미 있는 돌연변이가 12개 생길 때마다 그중 하나는 세포의 생존에 유리한 드라이버 돌연변이일 것이라고 해요. 이건 우리가 기존의 암 관련 유전자로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유전자들이 이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돌연변이가 언제 생겼느냐 하는 시점보다 그 돌연변이를 가진 클론이 실제로 세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성인기의 선택적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선택적 환경의 중요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아까 말씀하신 배아 발생 초기의 비대칭성이나 여러 단계의 병목 현상들이 과연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지 그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좋은 지적입니다. 말씀하신 그 초기 비대칭성이 정말로 어떤 정교한 계획에 따른 결정론적인 운명이었을까요? 저는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 초기 배아의 두 세포가 가진 DNA 복구 능력에 미세한 차이가 있었다거나 하는 지극히 확률적인 사건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이건 엄격한 계획이라기보다는 우연과 무작위성이 내포된 과정이라는 거죠. 또한 배아 발생 과정에는 초기에만 병목 현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기곤층인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이 형성되는 낭배 형성기나 각 기관이 만들어지는 후기 단계에도 수많은 병목 현상이 존재하거든요. 이런 후기 병목들은 초기에 그려진 단순한 지도를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죠. 바로 그겁니다. 저는 그 병목 현상들이야말로 지도를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도를 정의하는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세포가 전체 조직이나 기관의 기원이 되는 이른바 창시자 효과는 정말 강력해요. 예를 들어 배아가 8세포 단계일 때 이 중 단 3개의 세포가 나중에 태아 본체를 형성하는 4세포계 ICM 전체를 만든다는 추정이 있어요. 8개 중 3개가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강력한 병목인가요? 혈액세포의 조상이 되는 세포계통도 최소 20개가 외배엽이 형성되는 시점에 이미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포들이 무작위로 뒤섞이는 혼란스러운 과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인 조직의 최종적인 지리적 분포를 결정할 창시자 집단을 확립하는 매우 결정적인 사건들의 연속인 셈이죠. 하지만 그 창시자 집단이 평생 그 지위를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초기 창시자들이 세운 나라가 수천 년 뒤 후손들에 의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돌연변이가 쌓이는 속도의 변화를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돌연변이 유래 변화 양상이야말로 초기 발생의 중요성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태아의 연구에 따르면요, 발생 초기 첫 3번의 세포 분열 동안에는 세포당 평균 2.4개의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꽤 높은 수치죠. 하지만 그 이후 수정란의 유전체 전체가 활성화되면서 DNA 복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돌연변이율이 분열당 0.9개 미만으로 급격히 감소해요. 이 말인즉슨 우리 몸의 근원적인 세포계통을 추적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적인 표식, 바코드 같은 돌연변이들은 대부분 초기에 집중적으로 생긴다는 겁니다.
그 이후 성인기의 조혈모 세포에서 연간 약 17개의 돌연변이가 꾸준히 축적되는 것은 이미 완성된 정교한 지도 위에 세월의 흔적이 조금씩 쌓이는 일종의 배경소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도의 근본을 바꾸지는 못하는 거죠. 평생에 걸쳐 쌓이는 수천 개의 돌연변이를 단순히 배경소음으로 치부하시는 건 이건 정말 핵심을 놓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간 17개의 돌연변이가 꾸준히 쌓인다는 것은 자연 선택이 작용할 수 있는 원재료, 즉 변이가 끊임없이 공급된다는 의미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간단해요. 75년이면 세포 하나당 1200개가 넘는 돌연변이가 쌓이게 되고 그중 하나가 강력한 드라이버 돌연변이일 확률은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게다가 이 속도는 결코 일정하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염증성 장질환처럼 만성적인 염증 상태는 돌연변이가 쌓이는 속도를 2.4배나 가속시킵니다. 이건 성인기의 환경이 배아 시절의 출발점을 완전히 덮었으면서 진화의 속도와 방향을 능동적으로 조절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배경소음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 악보를 바꾸는 강력한 연주자인 셈이죠. 정리하자면 인간 발생에 대한 심층 계통 추적 연구들이 보여주는 그림은 명확합니다. 발생 초기 단 몇 번의 세포 분열이 우리 몸 조직을 구성하는 영구적인 비대칭성과 기본적인 골격을 확립합니다. 세포들이 평생에 걸쳐 새로운 돌연변이를 축적하고 어느 정도 진화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인 신체의 클론 지형은 근본적으로 우리 각자의 가장 초기 배아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도는 체세포 돌연변이라는 특별한 언어로 기록되어 있을 뿐이죠. 하지만 그 지도는 박물관에 걸린 낡은 지도가 아니라 스마트폰 속 실시간 교통정보처럼 끊임없이 수정되고 있습니다. 노화된 혈액에서 소수의 클론이 전체를 장악하는 극적인 변화, 자궁 내막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클론들의 영토 전쟁, 그리고 질병 상태에서 가속화되는 진화의 과정은 체세포 진화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배아 발생이 우리에게 하얀 캔버스를 제공했다면 양성 선택과 환경적 압력은 평생에 걸쳐 그 그림을 계속해서 덧칠하고 지우고 새로 그리는 예술가와 같습니다. 결국 우리 몸의 세포 지형이 배아 시기의 청사진에 의해 결정되는 근원적인 측면과 또 평생에 걸쳐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체세포 진화의 측면, 이 두 가지 힘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겠네요. 이는 인간의 정상적인 발생 과정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화나 암과 같은 질병의 과정을 파악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할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논의한 자료들은 이 복잡하고 경이로운 역학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몸속에서 벌어지는 세포들의 이야기가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삶의 마지막 날까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단 하나의 수정란, 정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이 세포 하나에서 어떻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의 몸, 그러니까 수십 쪽의 세포로 이루어진 이토록 복잡한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걸까요? 더 신기한 건 우리 몸이 어떻게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정확히 구분해서 제자리에 만들어내는지 그 정교함이잖아요. 이 모든 과정이 마치 거대한 교향곡의 악보처럼 완벽하게 짜여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과정이 실제로는 운과 확률에 크게 좌우되는, 뭐랄까 한편의 예측 불가능한 드라마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최신의 그리고 가장 놀라운 대답을 담고 있습니다. 2021년 학술지 네이처에 실린 한 연구인데요. 최신 유전체 기술을 이용해서 성인이 된 한 사람의 몸을 역으로 추적해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고고학자가 유물을 통해 과거를 복원하듯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진 흔적을 따라가면서 우리 각자의 탄생, 그 첫 순간을 재구성하는 거죠. 네, 맞아요. 이 연구가 정말 획기적인 이유가 우리 몸의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DNA에 아주 조금씩 생기는 자연스러운 실수, 그러니까 체세포 돌연변이를 이걸 일종의 세포 바코드로 활용했다는 점이에요. 세포 바코드요? 네. 한 번 생긴 돌연변이는 그 세포의 모든 후손에게 그대로 전달되거든요. 이 바코드를 추적하면 수정란에서부터 시작된 거대한 세포 족보, 그러니까 세포 계보도를 성인의 몸에서부터 거꾸로 그려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포 바코드라니. 정말 기발한 발상이네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이미 수십 년 전에 사망한 분의 몸에서 어떻게 그 사람이 수정란이었던 시절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이건 마치 현재의 나뭇잎만 보고 수십 년 전 이 나무가 어떤 씨앗에서 싹 텄는지 알아내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연구의 독창성이 빛나는 부분입니다. 연구진은 캡처 리캡처라는 아주 영리한 2단계 전략을 사용했어요. 캡처, 리캡처요? 네. 먼저 1단계가 캡처입니다. 기증받은 성인의 신체의 한 30곳 정도에서 살아있는 단일 세포들을 분리해요.
그리고 이 세포들을 실험실에서 수천 개로 증식시켜서 DNA를 대량으로 확보한 뒤에 전체 유전체 시퀀싱을 통해 각 세포가 가진 고유한 돌연변이 목록을 샅샅이 찾아냅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 몸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세포들의 신분증, 다시 말해 돌연변이 목록을 확보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 목록들 중에서 여러 다른 부위의 세포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돌연변이가 있다면 그건 아주 초기에, 아, 배아 발생 초기에 생겼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가로 그거죠. 연구진은 이것들을 초기 배아 돌연변이, EMS라고 불렀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태초의 흔적인 셈이죠. 그리고 2단계인 리캡처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신체 각 부위에서 채취한 수백 개의 아주 작은 조직 샘플들을 대상으로 1단계에서 찾아낸 바로 그 초기 배아 돌연변이들이 얼마나 어디에 분포하는지 정밀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대단하네요. 마치 범죄 현장에서 아주 희귀한 지문을 하나 확보한 뒤에 캡처, 도시 전체를 샅샅이 뒤져서 그 지문이 다른 어떤 장소들에서 또 발견되는지 확인하는 리캡처. 과 똑같군요. 정확한 비유예요. 특정 초기 돌연변이를 가진 세포의 후손들이 어른이 된 몸 전체에 얼마나 그리고 어디에 퍼져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 세력을 파악하는 과정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2단계를 통해 연구진은 한 개인의 몸 전체에 걸쳐 초기 세포들의 후손이 어떻게 분포하는지에 대한 정말 전례 없는 수준의 정밀한 지도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 연구가 밝혀낸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생명의 시작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지는데요. 우리 생의 첫 세포 분열, 그러니까 내가 나로서 존재하기 시작한 바로 그 첫걸음이 생각보다 훨씬 더 거칠고 불안정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분석 결과 첫 세포 분열에서는 세포 하나가 둘로 나뉠 때마다 평균 3.8개의 돌연변이가 생겼어요. 3.8개요? 네. 그런데 그 이후의 분열에서는 약 1.2개로 똑 떨어졌습니다. 와, 거의 3배나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아마도 수정 직후의 세포는 아직 DNA 손상을 정교하게 복구하는 시스템이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뭐랄까, 막 잠에서 깨어난 공장이 아직 모든 기계를 완벽하게 가동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우리의 첫 순간이 가장 실수투성이었다니 좀 아이러니하면서도 왠지 인간적이네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첫 분열로 생긴 2개의 세포가 우리 몸에 기여하는 정도가 전혀 공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당연히 50대 50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전혀 아니었습니다. 한 기증자의 경우 그 비율이 무려 6.5대 1에 달했어요. 잠시만요. 6.5대 1이요? 네. 쉽게 말해 첫 분열로 생긴 2 세포 중 하나의 후손들이 몸 전체의 약 87%를 차지했고 다른 하나의 후손들은 고작 13% 정도만 차지했다는 뜻입니다. 와, 한쪽이 거의 모든 영토를 차지한 셈이네요. 이건 거의 한쪽이 주연이고 다른 한쪽은 조연 수준인데요.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불균형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우리 몸의 시작이 이렇게나 불공평한 경쟁이었다뇨. 그 원인이 바로 배아 발생 병목 현상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초기 배아의 모든 세포가 전부 태아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예를 들어 수정 후 며칠이 지나서 8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8세포기 배아가 되면 이 중 단 3개의 세포만이 무작위로 선택됩니다. 그리고 이 3개가 태아의 몸을 형성하는 핵심 조직인 배아판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5개는요? 그 5개는 태반이나 양막처럼 태아를 돕는 배아 외 조직이 돼요. 아, 그러니까 8개의 초기 세포 중 5개는 사실상 나 자신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키우기 위한 지원 부대가 되는 거군요. 그리고 내 몸의 진짜 조상이 될 3개의 세포는 일종의 추첨을 통해 뽑히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 맨 처음 생겨난 2 세포 그룹 중 어느 쪽이 이 추첨에서 더 많이 뽑히느냐에 따라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몸에 기여하는 비율이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세포의 운명이 정교하게 설계된 예쁜 꼬마 선충 같은 생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간 발생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정말 우리의 시작부터 이토록 강력한 우연과 확률이 개입하는 거군요. 정말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이야기네요. 이 거대한 우연의 게임에서 어떻게 좌우가 대칭이고 심장과 간이 제자리에 있는 정교한 인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걸까요? 오히려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 세포 바코드가 그 비밀도 혹시 풀어주었나요? 네,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또 한 번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죠. 신체의 좌우 비대칭, 그러니까 몸의 기본 설계도가 언제 결정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놀랍게도 배아 발생 1세대에서 4세대 사이, 다시 말해 세포가 2개에서 16개로 늘어나는 아주 이른 시기에 이미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개 세포씩이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세포 덩어리일 때 이미 왼쪽과 오른쪽이 정해진다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낸 거죠? 기증자들의 몸에서 채취한 조직들의 세포 바코드를 분석해 보니까요. 왼쪽 편의 조직들은
특정 초기 돌연변이를 공유하는 세포 그룹에서 유래했고, 오른쪽 편의 조직들은 또 다른 초기 돌연변이를 가진 그룹에서 유래했다는 게 명확히 드러났어요. 아, 두 그룹이 아주 초기에 갈라져서 각자 왼쪽과 오른쪽 영토를 차지한 거군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우리 몸의 기본 축이 설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소스를 보니까 피부나 뇌를 만드는 외배엽 세포 그룹과 근육이나 뼈, 간 같은 장기를 만드는 중배엽, 내배엽 세포 그룹도 이 시기에 이미 각자의 길을 가기 시작했다고 나와 있더군요. 네. 그러다 시간이 더 지나면 특정 세포의 후손들은 아예 위장관이면 위장관, 팔이면 팔, 이런 식으로 특정 신체 부위나 장기를 형성하는 데만 독점적으로 기여하게 되고요. 그렇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특히 중요한 발견은 특정 창시자 세포 계통의 존재입니다. 창시자 세포 계통이요? 네. 말 그대로 특정 조직이나 기관을 거의 도맡아 만드는 압도적인 기여를 하는 조상세포 그룹이 있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 기증자의 경우 8세대쯤, 그러니까 세포가 256개 정도일 때 갈라져 나온 단 하나의 세포 계통이 성인이 된 후 혈액세포의 약 50%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와, 50%나요? 단 하나의 계통이요? 네. 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관찰됐고요. 그건 마치 한 가문이 특정 지역의 경제나 정치를 거의 독점하게 되는 것과 비슷하네요. 수많은 초기 세포들 중에서 유독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명문가가 생겨나는 거군요. 결국 우리 몸의 각 부분은 서로 다른 초기 세포들의 후손들이 모여 만든 일종의 모자이크인데 그 모자이크 조각들의 크기가 전혀 균일하지 않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그 불균일함이 바로 우리 각주자의 고유한 발생학적 역사가 되는 거죠. 이 연구가 더 흥미로운 건 이런 분석을 세포 핵 DNA에만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아, 또 다른 걸 봤군요. 네. 우리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의 DNA도 들여다봤거든요. 여기서도 기존의 통념을 뒤집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미토콘드리아 DNA라면 어머니에게서만 물려받는다는 바로 그건 말씀이시죠? 보통은 이 과정에서 일종의 품질 관리를 거쳐서 아주 깨끗하고 단일한 종류의 미토콘드리아 DNA만 전달된다고 알려져 있었잖아요. 네, 그게 정설이었어요. 일종의 정화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연구는 수정란 자체에 이미 여러 종류의 미토콘드리아 DNA가 섞여 있는 이형질성 상태가 흔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한 기증자의 경우 특정 미토콘드리아 돌연변이가 수정란 단계에서부터 이미 약 30% 비율로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엄마에게서 미토콘드리아 DNA를 물려받는 게 깨끗하게 복사된 파일 하나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 버전이 섞여 있는 압축 파일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세포 분열을 거치면서 어떤 세포는 A 버전을 더 많이 받고 어떤 세포는 B 버전을 더 많이 받는 식으로 무작위로 나뉘는 거고요. 정확해요. 그리고 이건 미토콘드리아 관련 유전 질환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왜 같은 돌연변이를 물려받아도 형제 자매마다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아, 초기 배아에서 어떤 세포가 어떤 비율로 돌연변이 미토콘드리아를 물려받았느냐는 또 하나의 운명적 추첨에 따라 달라지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 몸의 기본 설계도는 생애 첫 며칠 동안 벌어지는 수많은 우연과 추첨의 결과물이라는 거네요. 하지만 이 무작위 싸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연구는 배아 시기 이후, 즉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몸속에서 이런 변화가 계속된다는 걸 보여주더군요.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돌연변이 대부분은 자외선 같은 외부 환경 요인 때문인데요. 흥미로운 점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피부세포들끼리도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 정도가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데도요? 네, 심지어 1c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채취한 세포들 사이에서도 자외선으로 인한 돌연변이 수가 수십 배씩 차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건 세포마다 자외선에 노출된 정도가 미세하게 다르거나 혹은 손상을 복구하는 능력이 제각각일 수 있다는 뜻이겠네요. 우리 피부가 균일한 장벽이 아니라 저마다 다른 역사를 가진 세포들의 연합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맞아요. 더 나아가서 보통 암세포에서나 볼 법한 염색체 일부가 통째로 사라지거나 복제되는 것 같은 아주 큰 유전적 변화도 정상세포에서 평생에 걸쳐 꾸준히 그리고 무작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몸은 한번 만들어지면 고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구성되는 역동적인 세포들의 사회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죠.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본 이 연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정교하게 짜인 각본에 따라 만들어진 완벽한 기계가 아니라 초기의 우연과 확률이 지배하는 예측 불가능한 드라마의 결과물이라는 것. 내 몸의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 세포의 후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내 혈액의 절반이 단 하나의 조상세포에서 유래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생애 첫 며칠 동안의 세포 추첨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거죠.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이 연구는 체세포 돌연변이라는 새로운 렌즈를 통해 이전에는 결코 들여다볼 수 없었던 인간 발생 초기라는 암흑 시대를 밝히는 새로운 창을 열었어요. 이전에는 볼 방법이 거의 없었군요. 네, 이전까지는 동물을 통해 추정하거나 아주 제한적인 인간 배아 연구에 의존해야만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성인의 몸에 남겨진 기록만으로 그 시작을 역추적할 수 있게 된 거죠. 앞으로 이 기술을 더 많은 사람, 특히 원인을 알 수 없는 발달 질환을 가진 이들에게 적용한다면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는데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 연구는 한 기증자의 유방암 세포가 어디서 왔는지 추적했더니 발색 5세대, 그러니까 세포가 32개였을 시절에 갈라져 나온 특정 세포 계통에서 유래했다는 사실까지 밝혀냈습니다. 이걸 당신의 이야기로 한번 가져와 보죠. 어쩌면 특정 질병에 대한 당신의 위험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전자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존재하기 시작한 바로 그 첫 며칠 동안 당신의 몸 안에서 벌어졌던 그 무작위적인 세포의 운명에 의해 이미 결정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가장 초기 세포 역사에는 또 어떤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